안녕하세요. 이번 주 있었던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대해서 각 전문가께서 짧게 한 3분씩 관심 있는 부분을 단상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김은찬 대표님부터. 나부터요? 예, 예. 훅 들어오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우리 동네 이제 쓰레기 버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딱 하는데 옆에서는 열심히 집에 배달된 뭐 박스나 스트레폴이나 뭐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요즘에 이제 페트병도 그 딱지 붙은 거 안 붙은 거 이렇게 다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공교롭게도 막 버리고 있는데 옆에 이제 쿠팡차가 딱 와 서 있는 거예요. 뭐 쿠팡차 젊은이였는데 뭐 그냥 수도 없이 거의 한 시간여를 그냥 우리 쪽 큰 단지도 아닌데도 그냥 그걸 실어 나르고 막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쓸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쇼핑 앱을 얼마나 쓸까? 이제 그런 걸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대략 1등은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쇼핑이 있죠. 뭐 지마켓, 11번가, 뭐 위메프, 티몬, 뭐 쿠팡. 이제 주로 이제 쿠팡이나 위메프, 티몬 이런 것들은 공동 구매를 하면 이제 싸게 파는 거고요. 옛날에 이제 온라인 쇼핑에 선두주자를 할 수 있었던 뭐 지마켓이나 옥션,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이제 11번가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오픈 쇼핑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하는 게 막 이렇게 있는데 단연코 1등은 어디일까요? 스마트 스토어. 아니, 스마트 스토어 아닙니다. 아닌가? 네, 쿠팡이 1등입니다. 쿠팡이 1등인데 그러면 대략 사람들이 쿠팡을 몇 번이나 봤을까? 한 달 동안. 네, 찾아봤더니 80억 번을 봤어요. 80억 번. 토탈. 네, 토탈 80억 번. 그리고 사용자가 2,158만 명이에요. 2,158만 명. 근데 저는 아마 이제 앞으로 세상은 우리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것 때문에 맥히는 것보다는 물건이 타고 다니는 쇼핑한 거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택배차 때문에 교통이 맥힐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 벌써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집 앞까지 가는 프랑스에 보면 하수구 옆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진공으로 편지 같은 거 날려주고 그런 서비스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쓰긴 쓰지만 그렇게 빈번하게 쓰진 않는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아마 서울에도 우리 집 어디 부분까지는 이 택배용으로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차가 다닐 수 있는 지하철 옆에, 그러니까 지하철처럼 크게 만들면 돈도 많이 들고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쿠팡이 1등이고 그다음에 11번가, 지마켓, 위메프, 티몬 뭐 이런 이제 그런 어플이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이제 핫한 앱 중에 하나가 오늘의 집이라 그러는 앱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늘의 집? 잘 들어봤는데 모르셨죠? 한번 예. 나중에 찾아보시면 오늘의 집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희 집이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의 집에 가면 그럼 내가 앉아 있는 의자, 내가 이게 비고 있는 쿠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내가 그게 마음에 들면 그걸 딱 클릭하면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물건들은 그냥 물건만 딸럭 이렇게 있는데 오늘의 집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 집에 있는 저 스탠드를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그 스탠드가 그냥 서 있는 것보다는 어떤 물건 자기 집안에 들어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타치하면 팔 수 있게 만든 거죠. 근데 이 서비스가 사실은 이 오늘의 집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만든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그마치 그게 6위로 올라섰어요. 위기로. 근데 왜 그럴까?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동안 우리가 뭐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불렀는데 지금은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인테리어를 꾸미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오늘의 집이라는 앱이 6위로 올라오는 그게 가장 이 쇼핑 관련된 앱에서는 가장 핫한 뉴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쿠팡의 80억 명이 쿠팡에 가서 뭔가 뒤지고 앉아 있고요. 2158만 명이 쿠팡을 이용해서 물건을 샀다. 센세이션한 얘기를 오늘의 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다음 거 이어서 할게요. 주제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뭐 그냥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뽑은 것은 이제 김미경 TV에서 디지털 튜터를 양성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개인 사재를 했는지 아니면 뭐 스폰서도 조금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한 5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을 3050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이러한 이제 디지털 스킬을 배워서 1차적으로는 시니어라든지 이렇게 이제 무료로 튜터해 주는 그런 과정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요는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뭐 그 다른 공공기관 이런 데서 스폰을 해주거나 연결을 해주면 하겠다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한 뭐 3년 전부터 쭉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아, 이 김미경 TV에서는 그 회원들, TV의 회원들을 바탕으로 이걸 사업화를 하고 있고, 그걸 교육 프로그램을 근사하게 제공을 하고, 그걸 자격증 프로그램으로 하고, 거기서 양성된 사람들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뭘 할 수 있는 그 도약의 기회를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연결해서 그 국가나 사회에서 필요한 거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우리 그 소셜 벤처 파트너스 서울 그 모임에서 디지털에 대한 화두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이게 점점 우리가 얘기하는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그 사회가 발전하겠구나.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니어들의 현황은 어떠냐? 그 제가 이제 몇 년 전 얘기지만 그 120만 원짜리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문자도 못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그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일대일 교육하는 게 제일 그 찝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그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뭐 타겟 마케팅, 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원하기만 하면은 뭐 최악키가 원하는 게 뭐야? 지금 최악키가 생각하는 거랑 이거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랑 접근 가능한 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우리 시니어 라이프만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을 이제 현장에 있는 그 지역 사회가 되겠지만 그걸 한 분 한 분의 그 니즈를 맞춰서 핀셋으로 맞추다 보면 이게 지금 이런 디지털에서 퍼지는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디지털 튜터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거대 담론이 되다 보면은 뭔가 큰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니어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들 지금 줌 이렇게 하는 것도 남들은 배우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거기서 자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마이크는 우리 건강에 대해서 조민 대표님 어떤 이슈가 있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이제 부산역에 제가 해독 캠프 일정을 끝내고 어제 9시 부산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강행군을 하니까 제가 그래도 체력이 강한 편이지만은 택시 안에서 이제 오늘은 좀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쉬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쉬고 있는데 이제 택시 이 기사분이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뭐 간호사가 한 명 죽었다, 뭐 전신 이렇게 하반신 마비가 마비됐다. 왔다, 이 백신을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다. 응? 또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또 한참 가다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런데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 응? 대통령도 속였다. 7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게 다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래서 지금 뭐 마침 그 뉴스에 또 러시아 백신에 대한 그걸 확보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서 또 초기에 빨리 백신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확보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긴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택시를 타면은 운전 기사분들한테 제가 기사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 선생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자기가 70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으니까 모순이 많습니다. 예? 선생님은 처음에 저한테 하신 말씀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맞아야 될지 맞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은 걸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왜 백신의 양을 제대로 확보 안 해가지고 정부가 대통령까지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되게 본인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안전성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초기에 그럼 정부가 대량으로 백신을 확보를 했다면 예? 그러면 그 선생님 생각하는 것도 모순이잖아요. 내가. 그리고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그러한 뉴스가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선생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백신은 원래 백신이라는 것은 개발하는데 5년에서 10년이 걸려서 안전성 테스트를 해서 원래는 이게 사람들한테 백신을 투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일어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되다 보니까 1년 만에 막 백신들이 투여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선생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는 국제 멀티 다국적 제약회사의 업무도 도사릴 수 있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선생님의 생각 여기저기 선생님도 이렇게 얼마나 무슨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에 말씀드리고 이제 선생님의 문제로 돌아봅시다. 선생님 중에 연세가 70이라고 하시는데 선생님 기저질환 가지고 계십니까? 15년 고혈압약을 먹고 10년 당뇨약을 먹고 있대요. 그 70세죠. 그러면 선생님은 65세 이상이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백신을 맞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기 이해 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좀 고민하더니 그러면 선생님 말씀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고. 제가 원래 이 건강 쪽하고 이런 분야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말을 아낍니다. 제가 그러면 저는 안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장인어른이 95세인데 95세인데 그 자기 이제 처남이 그 장인한테 백신을 좀 맞춰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95세면은 천수를 다 누리신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 건강하시다면요 혼자서 밥도 해주시고 그분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부인한테 전화하는 게 우리 집사람이 큰딸입니다. 전화를 받아요. 부인이 받다 뭐 하다가 끊어.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아들이 다 결정할 문제를 왜 사이가 나서서 이야기하냐고. 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또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했나. 그래서 선생님 이야기 굉장히 잘하셨어요.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얻으셨습니다. 내가 뭐냐? 첫째는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이 연로하신 우리 친정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그래도 하는구나. 속으로는 점수를 얻었다. 이게. 둘째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나중에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이 백신을 안 맞히시면은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안 맞힌 걸로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걸 맞아서 정말 불행하게도 뭔가 사고가 생긴다면은 선생님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맞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세 가지를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끝내면서 제가 뭐냐면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이거는 정부가 강제할 일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의사결정권에 따라서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자유의사결정권은 어떻게 가지느냐. 그거는 본인이 여기저기 들어오는 정보가 그게 가짜 정보든 진짜 정보든 뭐든 그걸 판단으로 해서 자기가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 책임하에 맞는 거고 맞지 않아야 되겠다는 건 자기 책임하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이나 방역 당국이나 언론이나 너무 쉽게
생명에 대한 경시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지금 100만 명 중에 한 명의 뭐 사망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수의 이런 어떤 신체적인 뭐 만신이나 혈전이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치명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확률적으로 100만 명 중에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뭐냐면 생명을 경시하는 이러한 우리 생각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깔고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그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나라면은 예? 내가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맞아라 이야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정부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맞도록 권유는 하되 결정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자 국가가 한 사람이 외국에서 어떤 피납을 됐을 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몇 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쇼맨십이에요. 내가 쇼맨십에 가까운 겁니다. 국가가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과 이것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정치적인 쇼맨십이에요. 왜? 이걸 보면 이거는 그냥 한두 사람 죽는 것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본인이라면 이러한 생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택시가 도착했어요. 그분이 선생님 오늘 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냥 모든 것은 선생님이 의사결정은 선생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정부 욕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뭐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인 사람 그 말 따라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 어제 있었던 제가 사건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아유, 저 배운 게 많네요, 또. 네, 그 정영재 소장님. 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계속해 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느 신문 컬럼을 읽다가 그 신문에 윤여정 씨에 대해서 쓴 것을 읽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그 윤여정 씨가 지금 뭐고 25일 날 그 오스카상 뭐 시상식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 이제 사전에 뭐 골드 더브인가 하는 그 이제 할리우드의 그런 상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측하는 무슨 이런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그 많은 투표 뭐 그런 표를 받았다 뭐 이런 기사도 읽었는데 지난달 초에 그 뉴욕 타임스가 윤여정 씨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미나리보다 먼저 찍었던 그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시사회 때 윤여정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 60살이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이제 그 작품을 하겠다. 돈 상관없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걸 이제 그 뉴욕타임스의 첫 기사로 기사의 첫 머리로 그렇게 이제 썼다고 하는데 이제 그 찬실이는 복도 많지 보면 그건 이제 어떤 평범한 그 주인집 할머니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윤여정 같은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주가 높다고 할까 하여튼 그런 개런티 많이 받는 중요한 그 배우가 나올 만한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거기 그에 나오면서 노 갤런티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우의 뭐 어떤 사회적 성취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 그 막대한 제작비를 쏟은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대작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뭐 스타 감독 또는 뭐 또 그가 받는 어떤 높은 개런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흔히 이야기되어지는데 윤여정 씨는 이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그래지. 옛날에 지금 이야기한 그런 높은 개런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60대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쭉 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은 작품들 또 그 찬실이는 복도만치처럼 그 노게런티 아니면 미나리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이제 그것들을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라 그럴까 그 이제 쭉 그렇게 하면서 어떤 신진 감독이라든지 이런 독립 영화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해왔고 또 미나리 역시 이제 미국의 그 교포 작가지만 감독이지만 그 미나리 그거 자체가 독립영화였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뭐 지금까지 그 미나리가 받은 상이 뭐 1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그 중에 이제 30개는 윤여정 거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그랬어. 뭐 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내가 60이 되면서부터는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다면 앞으로 남은 세상은 좁은 사회에 뭔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윤여정 같은 그런 배우 그 사람이 지금 74세인데 나보다 한 살 아래인데 그런 삶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활동들의 이제 끝에 이런 그 멋진 어떤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 것이 또 어떻게 보면서는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아주 극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기자가 쓰고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잘 늙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했었어요. 네, 끝으로 이번 주 이제 한 주간 마무리 이제 노준식 감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제가 51주년 지구의 날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제 저녁 때 그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세계 정상 40들을 모아가지고 40개 정상들을 모아가지고 그 회의를 했대요. 지구 기후에서 옛날 그 트럼프가 그 기후변화 협약에 탈퇴했잖아요. 욕을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어저께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를 했죠.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핵미사일이다, 뭐 코로나다, 직업 위기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지구 생명체 대부분이 다 죽어버릴 그런 기후 위기 문제, 그것도 얼마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수많은 과학적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대부분 사람들이 기후 변화를 외면하고 사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다 궁금해하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기후 변화의 심리학이라는 건 뭐냐 이게? 과학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이미 데이터가 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검증을 했어요. 위험하다. 도저히 이대로는 견딜 수 없다. 그러면 그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이거는 심리의 문제거든요. 심리학의 문제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여러 사람이 많이 하고 있지만은 내가 특히 최근에 본 책 중에 하나는 그 조지 마샬이라는 사람이 쓴 그 환경 위기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근데 조지 마샬은 우리 조명진 대표가 생각이 나는데 탄소 중독. 우리는 탄소 중독에 걸렸다. 해가지고 그 탄소 중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후변화는 과학적 그 증거가 충분하냐 아니냐 이거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이 인류의 능력이 이게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지금 어저께도 TV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수많은 그 명품 회사들 말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세금도 안 내고 도천억 수조씩 이익을 벌면서도 지금도 안 내고 뭐 세금 회피 도초에 세금 회피처에다가 말이에요 친구해놓고 그리고 돈들을 벌고 앉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미쳐가지고 그냥 뭐 수없이 많이 팔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 집단의 어떤 그 선택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특히 해봐야 되겠고 이 다음에 원투 후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위험하잖아요. 우리 손주들이 물어볼 거야. 혹은 증손들이 물어볼 거라고. 그 옛날 그 몇십 년 전 그 지구 위기, 지구 전쟁 때, 지구 환경 전쟁 때 할아버지는 뭘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때 또 우리가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난 그때 뭘 했다. 그런 대답글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특히 내 경기도에 살면서 여기서 그냥 수많은 논밭이 다 없어지고 앉았어요. 없어지고 전부 다 무슨 그야말로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고 앉았는데 내가 이번 주 강의 제목을 뭐라 했냐면은 발테슨 모델의 그 선택이라고 그러고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행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본 강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끝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그 다섯 분이 각각의 주간에 있었던 단상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주간 단상이 갖는 힘은 뭐냐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쭉 해보면은 그 키워드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 트렌드 이런 것도 잡히게 되니까 또 저희들도 나름 생각하는 것 이런 것도 연습이 되니까 이거를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세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